안녕하세요. 작가가 읽어주는 책 속의 별입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든 해내는 마음 근력, 그릿에 대한 책을 리뷰를 할 건데요. 사실 그릿이라고 하면은 저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계속 헷갈렸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그릿이라는 책을 제가 제목만 보고 밀리의 서재에서 오디오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때 읽었던 책의 내용이랑 지금 김주환 작가님의 그릿이라는 책이랑 계속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챗GPT로 찾아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엔젤라 덕워스의 그릿이라는 책은 2016년도에 나온 책이고, 주제는 열정과 끈기를 통한 장기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고요. 뭐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했던 책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김주환 교수님의 그릿은 엔젤리나 더크홀스보다 더 앞서 나왔더라고요. 2013년도에 나왔었고, 뇌과학 기반 마음 근력으로 성취력 강화, 그리고 부모 교사 학습 환경에서 실천 가능한 훈련법. 그래서 약간 요거는 그런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잠깐 그릿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G를 뜻하는 것은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스스로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성장 능력의 믿음, 그리고 레질리언스,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회복 탄력성. 저희가 항상 자기계발 도서에 많이 나오는 회복 탄력성이 나오네요. 그리고 인트리식 모티베이션,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재미있고 좋아서 하는 내재 동기. 그리고 마지막 T는 터네이서티, 목표를 향해 불굴의 의지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끈기. 이 네 단어의 첫 글자를 딴 것이고요. 그 책을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결국 이 기존에 있는 그 더크월스의 그릿의 내용을 아이들한테 접목하면 안 되겠다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책을 돌려보니까 이 책 초반부에 나오더라고요. 그 더크워스식 그릿 개념의 위험성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라는 조언은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는 청소년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도전해야 하나 보다라고 인지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좌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좌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짜증나 있는 상태라든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여러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거는 좋지만 그렇게 다양한 활동에 접근하는 것은 부모가 좀 옆에서 지켜보면서 코칭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의 지금 목차를 보면은 1장에는 뭐 공부에 대한 오해와 착각, 그리고 2장에는 모든 성취의 원동력, 3장에는 나를 조절하고 다스리는 힘, 4장은 대인관계력, 5장은 자기동기력, 6장은 시험 잘 보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엄마 아빠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항상 느끼는 게 저기 어디 갔지?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건 부모의 머리가 나빠서인가?
이 부분도 이제 머리가 유전적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항상 궁금해하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 먼저 보죠. 60페이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런 동요 많긴 한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 부모가 공부를 잘하면 아이도 대체로 공부를 잘한다. 이 때문에 공부도 유전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물론 부모는 무엇인가를 아이에게 물려준다. 그러나 성적과 관련해 아이에게 물려주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공부에 관한 생각과 태도다. 즉, 세대를 넘어 전승되는 것은 지능과 관련된 유전이라기보다는 공부에 관한 생각, 공부하는 방법, 공부에 대한 태도 등 공부와 관련된 사고와 가치관이다. 공부 잘했던 부모는 은연중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태도와 정서를 물려준다. 성적은 유전자보다는 환경에 의해 훨씬 더 많이 좌우되며 부모가 물려주는 것은 공부에 대한 환경이다. 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오시긴 했지만 전교에 10등 안에 5등 안에 들었었고 그 당시에 되게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안에서도 공부를 잘하셨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어머니는 이제 약간 종교적으로 약간 그런 천주교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 활동을 하셨고,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자유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 또 공부를 안 하게 됐는데, 20대가 되면서, 저도 이제 제가 그런 공부하는 환경에 일부러 노출하고자 서울에 올라가서 고시원 잡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다 보니 제가 많이 부족했어도 그 사람들의 그런 환경 속에서 노출되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고, 요즘에도 이제 집에서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한테 공부를 시켜보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랑 와이프랑 맞벌이어서 크게 공부에 관여를 많이 못했어요. 그냥 학원만 보내고 아이 스스로 하게끔 하겠지라고 이제 놔두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보내게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학원에서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따라가긴 하지만 제가 오래 지켜보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언어 영역 그런 책 읽기 부분도 되게 문해력 부분도 부담을 많이 느꼈었는데 제가 계속 같이 붙어서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공부에 대한 오해가 자녀의 공부를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많은 엄마들이 교육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지나친 선행학습의 부작용이나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4살부터 이 정도는 시켜야지, 초등학교 졸업 전에 이 정도 진도는 나가둬야지 하는 등 소문에 의존해 아이를 사교육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 근데 이렇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거대한 종교적 신념처럼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작가님도 말씀하시지만 즐거움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수학 문제든 영어든 즐거움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계속 붙어서 아이한테 아이 학원이나 학습지 숙제를 같이 해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니까 아이한테 좀 강압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화도 내고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밖에 못해? 막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언어까지 했는데, 여기서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시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키느냐이다.
핵심은 공부와 관련해 아이에게 긍정적인 정서와 자기조절력을 심어주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학원에 보내 사교육을 시킬 것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쓴 책에도 넣었지만 한 달 동안 아이랑 책을 보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처음에는 아이가 처음부터 책을 읽을 거란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시나모롤 노트와 볼펜을 미리 사줬어요. 그것도 먼저 물어봤어요. 너가 갖고 싶은 노트랑 볼펜이 어떤 게 있니? 그래서 이제 그런 펜을 사주고 같이 도서관도 가보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뭔지 먼저 물어봐서 그렇게 좋아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 아이가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아이 스스로 지금 책을 보고 오히려 더 책이 없으면 저보고 먼저 도서관을 가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느꼈고 또 그 영어 공부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방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공부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 아버지도 그랬고 그렇게 뭐 내가 필요하면 그냥 그때 가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곳이 또 초등학교 때는 청주라는 곳에서 살았고 중학교 때는 뭐 그런 충남 서산의 작은 면단위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 동네 특히 중학교 때부터는 아이들이 특히 공부하거나 뭔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학원을 보내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태권도 학원 한 1년 다닌 거 빼고는 특별히 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뒤늦게 저도 공부를 했지만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때쯤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학원에 의존하고 방치를 했는데 점점 이게 그 아이들 진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잘 들여봤더니 저희가 안양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물론 서울의 구로라는 뭐 좀 사이드 지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엄마들은 좀 학구열이 있더라고요. 미리 이제 선행학습을 했고 아니면 미리 유치원에 보내서 영어에 대해서 미리 감각을 익히고 뭐 알파벳이나 기본적인 단어를 다 떼고 왔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1월 달에 1학년이죠. 1학년 이제 끝나는 1월 달에 다시 이제 2학년 들어가기 전에 1월 달에 죄송합니다. 영어학원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미 이제 알파벳이랑 기본적인 단어를 떼고 온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랑 저희 딸이랑은 조금 이게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 저는 아이를 그냥 잘 하겠지 하고 내버려 뒀는데 결국에는 그 알파벳과 발음 기호도 안 되어 있다 보니 계속 그런 그 영어 학습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다 보면은 영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기본적인 단어를 아는데 저희 아이는 백지 상태에서 그냥 막 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A, B, C, D 뭐 이런 앞에 알파벳의 앞에와 뒤에 몇 개만 알고 가니까 단어를 볼 때 계속 그림처럼 보이는 거고 읽히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파닉스를 1, 2, 3, 4, 5권까지 있는데 1, 2, 3권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했어요. 그리고 원래 선생님이 녹음 숙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적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가끔씩 적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권을 들어가니까 결국 크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이 좀 돌아갔지만 그 즐거움을 줘야 된다 라는 게 되게 중요했고 이 책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엄마 아빠들은 꼭 봐야지 아이의 미래에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한 한국 학생 중에서 44%가 중도에 탈락한대요.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작가님은 그런 말을 해요. 모든 능력의 원천은 소통이다. 저도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는 친화력을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소통 능력이라고 부른다. 소통 능력을 키우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스트레스 레벨을 낮아지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 자기조절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보통 소통 능력이라 하면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능력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잘 알아듣는 것은 언어 능력이다. 언어 능력은 소통 능력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소통 능력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소통 능력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며 이는 사랑과 존중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관계를 통해 사랑과 존중을 주고받는 능력이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사랑이라든지 존중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결국 그런 감정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새로운 적응까지 나오거든요, 내용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연관되는 키워드들이 있긴 하지만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청주에서 서산이라는 그 면단위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조금 그런 외곽 지역에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 좋았어요. 친구들도 순하고 착하고 정말 시골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나 자연 환경 속에서 친환경적으로 자랐지만 그때 조금 저를 괴롭히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뭔가 대결을 권했었고 결국 그 친구한테 제가 두들겨 맞고 계속 그 친구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었고 소통이 항상 그 친구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친구들을 했어요. 항상 그 친구가 있을 때는. 그러다 보니 계속 주눅 들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막 그렇게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친구가 항상 제 뒤에서 있거나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제가 집에 갈 때 그 친구가 항상 저를 따라왔거든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좀 아침부터 너무 어두운 얘기를 하나요? 아무튼 그런 환경 속에서 소통이라는 게 단절됐었거든요. 뭐 물론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네, 이야기 하다 보니 저의 그런 좀 새로운 게 떠오르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 때 늦게 좀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학원에서 조금 되게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인 분을 한번 만났어요. 지금은 한양대 교수님이신데 그 형을 통해서 좀 많이 사람들을 알게 됐고 많이 이제 밝아졌어요. 그때.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거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조금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연결됐었고 또 그런 대화거리가 또 공부를 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런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받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졌는데 소통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든 학원이든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할 때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대학교 때 이제 단국대학교를 나왔는데 본캠을 그때 당시에도 도서관에 자주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좀 그래도 예의 범절을 중요시해서 인사라든지 선배들의 말을 좀 깍듯하게 이렇게 잘 들었어요. 그런 모습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미리 앞서 편입한 선배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좀 친화력 있게 좀 다가서다 보니까 그 형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그런 전문대학교에서도 4년제 공대를 가면은 그런 공학 수학이나 아니면은 뭐 그 안에 있는 미분 방정식이나 뭐 맥스웰 방정식이나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회로 같은 것도 되게 어려운데 따라가기 어려워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화력 덕분에 그 선배들 아니면 동료들이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페이지 보면서. 그리고 그 음, 사실 자기 동기력의 핵심은 자율성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의도적으로도 옆에서 좀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저도 부모가 되다 보니 뭐 예를 들어 너가 이까지 하면은 뭐 TV를 보게 20분 보게 해줄게. 이번에 너가 이만큼 책을 읽으면은 아빠가 얼마를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목표 달성하게끔 동기부여를 주긴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을 스스로 하거나 재미를 느껴서 뭐 좀 하는 그런 것들이 놀이 방식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 스스로가 자율성 갖고 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피아노도 그렇고 그림 그리기나 책 읽기도 스스로 애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아이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칭찬도 많이 해주고 옆에서 같이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뭐 피아노도 잘 못 치지만 저도 옆에서 가끔씩 쳐보거나 나도 배워보고 싶다 너한테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제 부모지만 아이한테 배움을 느끼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주고 국어 책 같은 경우도 아이가 책 볼 때 계속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저도 같이 봐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제가 책을 뭐 전부터 보긴 했지만 아이 책을 같이 도서관 가서 보면서부터 아이가 책 읽기에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고 그 뒤로 어느 정도 이게 스스로 습관이 되니까 즐겁게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느꼈고 내용을 보다 보면은 그 가수 이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적은 삼형제 중 둘째인데 그를 포함한 아들 셋이 모두 서울대 진학한 것이 화제가 됐었대요. 근데 이제 되게 독특했던 거는 이적의 어머니의 교육 비법은 공부를 안 시킨 것이라는 독특한 답변을 했대요. 단 한 번도 공부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죠. 그랬다고 하네요.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는. 근데 잘 부모님이 좀 환경이나 분위기를 잘 조성해 줘야 되고 방식들을 좀 알려줘야겠죠. 모른다면은 책에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동기부여와 도파민의 보상 체계. 사실 저는 여기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원숭이에게 갑자기 주스를 주면 원숭이 뇌의 보상 체계에서는 도파민이 마구 분출된다. 이때 원숭이는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 주스를 보고 횡재했다고 좋아하는 것이다. 파블로의 개 실험도 있잖아요. 종을 쳐가지고 먹을 때마다 종을 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종을 치면 개가 침을 흘리는 그런 실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요즘 쇼츠 같은 짧은 영상들을 못 보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도파민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거의 여기 보면은 또 나와 있는데 어려서부터 공부는 즐거운 일이라는 느낌을 계속 키워가야 한다. 공부나 시험과 관련된 좋은 기억을 자꾸 만들어 가고 강화해야 한다.
반대로 공부만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엄마의 슬픈 얼굴이나 아빠의 화난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학생은 동기부여가 되기 힘들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 초에 육아휴직을 하고 애한테 공부 때문에 화를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영어 얘기만 해도 치를 떨었어요. 애가 막 진절머리 내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큰아버지가 대치동 쪽에 살고 계시고 애들이 다 그쪽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좀 고액과외를 했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 둘째는 뭐 한 과목당 100만 원씩 주는 과목 과외를 하면서 큰어머니가 새벽 한두 시까지 옆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애가 공부하는 걸 지켜봤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스스로 공부를 뒤늦게 했지만 아무튼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엄마의 슬픈 얼굴이나 아빠의 화난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사례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이를 케어하고 공부시켜 보니까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재미라는 요소가 가미되면은 즐거움이 되고 습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한테 즐거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연결시키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책 소개별 이렇게 그릿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